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청년감사팀 김효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재단의 청렴도 제고 방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로는 첫 번째 청탁금지법의 이해, 두 번째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재단의 청렴도 제고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청탁금지법의 이해인데요. 부패방지 관련 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이제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생기게 된 배경은 검사들의 부패비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를 벗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의 부패 비리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청렴성의 위기가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생기게 됐는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부패, 부정청탁 및 공직자들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부정청탁 금지를 함으로써 청탁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왜곡 방지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금품 등의 이익을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업무 수행에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는 인맥이 아닌 신뢰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법 2조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적용 기관으로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이 되고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적용 대상자로는 공직자 등 또 그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 국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무수행사에는 법 11조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를 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인데 재단의 경우는 공무상 심의평가 대상자로 상금, 비상금, 책임 전문위원과 평가위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의 경우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수수 등을 제공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적용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행정기관의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등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해당이 되는데 기관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 기관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는 해당이 되고요. 용역업체 직원이나 대표, 영양사, 조리원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사의 경우에서는 대표자, 임원, 직원, 인턴 기사 등 단기제 근로자는 해당이 되는데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특히 관심이 많으신 학교의 경우는 운동부 감독, 코치, 시간 강사, 총장, 학장, 교수 등 임직원은 해당이 되고 시간제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겠고요. 방과 후 교수와 보육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청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부정청탁의 금지법 제5조에 있는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의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인데요. 여기에서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려주는 15가지 유형이 좀 있습니다. 15가지라고 한 이유는 마지막 1번부터 14번의 유형에 대한 지휘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돼서 그런 거고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9번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병원의 입원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뭐 그다음에 골프 예약 등에 대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지 않고 앞당겨 달라거나 하는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서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 7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령 기준에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 요구, 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들은 예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수준인데요. 직접 부정 청탁을 한 자는 제재를 받지 않지만 원소속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요. 제3자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한 일반인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등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 과중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필요적 징계라는 것은 각 원소속 기관에서 내규에 따라서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사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A는 일반 그 대학의 교수님으로 과제 신청자이고 B는 일반인의 그 바이오 회사에 다니고 있는 B 박사, 그리고 C는 대학의 교수이자 재단 전문위원입니다. A라는 그 교수가 과제를 신청하면서 B라는 박사에게 당신 전문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평가위원 명단을 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B 박사는 C 전문위원에게 제가 그 평가위원으로 제가 이제 그 모 A라는 과제에 교수가 과제를 신청했는데 평가위원 좀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자 C 재단 그 전문위원은 B 박사를 평가위원으로 아예 추천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는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요. 이 사람은 제3자를 위해 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 C는 공직자로서 그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 수행했기 때문에 2년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 제8조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겼을 시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직무와 관련 없이 그 명목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100만 원 이하로 직무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그 수수 금액의 2배에서 5배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각출해서의 그 해당하는 돈이 아니라 제공자에게 제공한 그 금액의 그 2배에서 5배가 되는 것이고요.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제재를 받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금품 등의 종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지만 특히 유가증권의 경우는 기프트콘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편의 제공의 부분에서 예를 들어 그 학교의 주차권을 할인이 받거나 숙박권의 할인을 받는 그런 특정 행위의 편의 제공을 받는 것도 금품 등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 사항이 또 있는데요. 여기 8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와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라면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진 않고요. 또
두 번째로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은 대통령 영역이 정하는 가액 범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제공, 친족, 그다음에 일률적 제공, 친분으로 맺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물, 그 밖에 사회상규에서 허용되는 것까지는 예외 사유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8가지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원활한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의 그 가액 범위인데요.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의 그 음식물을 제공을 하시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선물의 경우는 5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농수산식품 가공품의 경우는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경조사비의 경우는 축의금, 조의금 대신에 화한 조화의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때에는 여기에서 단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그 수수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한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표를 준비했는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돌발 퀴즈의 경우, 이제 돌발 퀴즈는 조금 이제 학교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제 많이 있는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 담당 교수에게 5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선물을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될까요? 기프트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증권으로 금품에 해당이 되고요. 학부모와 담임 교사는 직무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퀴즈, 공직자 자녀 결혼식에서 기관장의 명의로 화환을 보내고 개인 명의로 축의금을 보낸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될까요? 자금 출처가 다르다면 가능을 하게 되는데, 즉 화환은 기관의 예산으로 보내고 축의금은 개인 돈으로 보낸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법 제8조와 22조에서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금품 등 수수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때에는 공직자 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도 처벌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직무에 관련성이 있거나 그 지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요청받은 것이 외부 강의 등에 되겠습니다. 사례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기관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상한액의 경우는, 공직자의 경우는 40만 원, 1시간 이상 초과를 하면 60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고요. 각급 학교나 교직원, 언론사 등은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제한 상한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외부 강의 등 대가로서 그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 또는 반환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반환 조치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외부 강의 등의 일의 판단 기준에서는 사례금 지급 주체가 다르고, 강의 일자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그런다면 각각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같으면 한 번만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청탁금지법의 그 신고 범위를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최근 이제 과기부에서 혁신법 등 법령에 의한 외부 강의 등에 요청받은 공문 명의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신고 대상이 안 된다고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지금 기준이 좀 마련이 되었고요. 재단 주관, 다른 기관의 주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나
소속 활동을 요청받은 공모는 외부 강의 등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 연주 공연 전시를 했을 경우는 외부 강의 대상이 아니고요. 시험 출제를 갔을 경우나 용역으로 자문 받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법령에 의한 위원회 활동, 그다음에 소속기관의 장애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은 출강, 그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서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는 거는 원격 자문이나 개별적 심사 평가 등 온라인 동영상 강의도 이제 해당이 되겠고, 특히나 공청회나 간담회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은 경우 회의 진행했을 때도 외부 강의 등에 해당이 됩니다. 양벌 규정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위반을 한 사람 이외에도 기관에 이제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이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 등이나 했을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인데요. 청탁금지법을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고요. 또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금품 등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거절 반환을 해야 되고요. 또 동일하게 했다면 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문서로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자의 인적사항, 법 위반 행위 인적사항, 신고 경위 및 이유, 그다음에 위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등 1번부터 4번에 대한 증거와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재단, 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 보시는 바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으로 통보를 하게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그 처벌 대상에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이 되면 소속기관에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되겠고요. 감독기관과 감사원의 경우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나 징계 대상이 되면 소속기관에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인정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고, 과태료 부과 대상,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면 소속기관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제 대처 방안인데요.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를 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되겠고요. 또 그 신고자가 이에 대한 해고, 전보 등 이러한 불이익들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해서 그 법을 어겼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등이 이제 감면이 되겠고요. 또 다른 법에서 그 법령에서의 그 비밀준수상의 의무를 위배했다 하더라도 이를 배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피신고자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청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의 보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단의 청렴도 제고 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공기관들은 매년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도 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580개 그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받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로 점증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청렴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재단의 청렴도는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한 3등급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작년에 청렴 선포식을 연계해서 고위직 주도의 청렴 시책들을 이루었습니다. 청렴의 날을 선포하면서 기관장의 의지, 상임감사의 의지를 이제 표출하였고, 또 저희 다 같이 청렴원장을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고위직들을 청렴 정책으로 고위직 직무 청렴 계약을 하고,
고위직 부패 위험성 진단을 해서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청렴 사무는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연구자분들께 안내를 하였고, 또 상임감사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사무를 발송했습니다. 여기에서 클림 코치 제도는 저희 부서장들 50여 개, 60여 개 정도 되는 부서장들을 모아 본부별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실장급 이상의 청렴 리더를 뽑아 이상적인 선배상, 고위직 청렴 리더십을 유도하는데 그런 선발을 했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ISO 37000 인증을 받았는데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고위직과 기관장 유대 청렴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좀 성과가 나온 거는 과기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 장려상을 받았고, 또 다음으로는 이제 ISO 37000인 저희가 이걸 인증을 받았는데, 조직 내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 것들을 진단 분석해서 부패 방지 체계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와 연계, 내부 클린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여서 부패 리스크를 13건을 이제 저희가 도출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부패 예방 시나리오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이제 사업부서에 그때 부패 리스크를 탐지를 하였는데요. 535건에 대한 그 단위 과제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위험 업무 추가 통제 방안을 수립을 했고, 내부 심사위원도 11명이나 양성을 했습니다. 이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부패 방지 방침을 저희가 신설해서 홈페이지에 지금 담아 놓았고요. 또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료하기 위해서 매년 사후 심사를 받고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사업 청렴 모니터링단 운영인데요.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연구자분들께서 연구 관리 등에 따른 특정의 특혜 제공, 업무 처리 기준, 처리 절차 등의 공개성, 업무 처리의 책임성이 좀 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개선을 해 왔는데요. 작년에는 감사실 주관 플러스 이제 사업부서와 같이 이제 운영을 했었고, 연구자 중심에서 좀 약간의 시민 참여단을 참여하게끔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그 모니터링 대상에 기획과제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으로 운영을 했고, 또 모니터링단 구성의 경우는 그 공모를 통해 선발한 시민 참여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 연구자, 청렴, 옴부즈만,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을 재구성해서 좀 45회 운영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거는 저희 운영 매뉴얼 안에 있는 배치도이고, 또 좌측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평가장 앞에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배너, 그리고 꼭 신고하라라는 그런 안내 내용을 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저희가 했던 사진들입니다. 이 제도의 경우는 19년도, 20년도 양 2년간 권익위 그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에서 2회간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 또 올해에는 저희가 권익위 주관 그 우수시책 100선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이해관계자에 맞추면 청렴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재단 청렴도의 제고를 위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직, 전 직원, 고객 접점 부서의 대상을 중심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외부 이해관계자의 경우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대내외적 대상별 청렴 홍보물 및 청렴 동영상을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